김진의 돌직구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고발장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로 드러난 조성은 씨가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정보가 수집되는 국정원의 수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이 거셉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질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과반을 지킨 이재명, 슈퍼위크 결과 격차 좁힌 이낙연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수치. 이거 묘한 구도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51.4, 과반을 가져갔고 이낙연 후보가 30선을 넘었습니다. 31%를 형성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과반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윤석열 총선 개입에 박지원 대선 개입으로 되치기 나선 야당, 뭔가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이 공작판에 끼인 거 아니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보를 하고 언론 보도가 터지기 전 그 사이에 미묘한 시점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국 제보자로 드러난 조성은 씨와 한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것. 만나서 윤석열 총장을 겨눈 이 고발장 의혹에 대해서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그리고 박지원 원장 측은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스스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언론 보도 날짜, 윤석열을 치자는 그 날짜는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보실 신문은 중앙일보인데요. 서울 전세가 사라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8월 월세 계약이 39%, 반전세 포함입니다.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가 줄고 값마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집담 감염, 가락시장의 눈물, 하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집담 감염. 추석 대목에 손님 구경도 못 왔다는 거죠. 한 해 장사 다 날렸다는 겁니다. 확진자 110명, 문제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가락시장 비극입니다. 도매 가게 23곳 중에 1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성은 씨를 만났을까요? 오늘 이 의혹 파헤쳐 주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정치 프로 더모아의 윤태권 정치분석실장,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격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뉴스 보도 전에 조성은 씨를 왜 만난 걸까요? 조성은 씨는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윤석열을 치자는 보도 날짜가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발언해서 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여야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정원장을 만난 제보자, 대한민국 국정원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시점이 중요하겠죠? 일단 조성은 씨 SNS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면서 한 호텔, 고급 호텔의 고층에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알고 봤더니 8월 11일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는 겁니다.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제보자와 만났다. 언론 보도 직전에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 민감한 보도를 앞둔 시점에,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언론사,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 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시점적으로. 조성은 씨 입장, 한 호텔 38층 식당에서 밥 먹었다. 유명한 곳이라 인증사 찍었다. 박지원 원장을 국밥집에서 만나냐? 라고 입장 냈습니다. 두 사람의 배석자는 없었다. 단둘이 만났다는 것, 당시 나눈 대화, 대표님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이나 하지라고 하기에
제가 돈 버는 게 재밌다고 답했던 게 기억. 거창한 얘기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발 의혹, 제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부인은 조성은 씨 본인의 방송 출연 멘트로 논란이 거세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 첫 논란은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 제보자를 한 호텔 38층에서 왜 만나냐라는 겁니다. 야당의 공세 들어보시죠.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조치를 해야 된다. 박지원, 조성원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원 씨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개입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의 사실상의 정치적 수양자와 다른 점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만났고 통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국정원장이 대선판에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아 대변인님. 네. 일단은 국정원장이 네. 조성은 씨를 왜 만났나요? 호텔에서? 사적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적 만남이다. 사적 만남. 제가 청와대 한 5년 근무했거든요. 예. 그리고 주요 자리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국정원장을 사적인 자리 내지는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도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회의 때 배석했던 원장을 저 멀리서 봤지 국정원장을 따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알지만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남북 관계도 있죠. 외국과의 관계도 있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사실은 외국에 있는 상사들 지원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예. 국내 요즘은 정치 개입 안 합니다만 여러 그렇게 바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올 초에도 공간을 갖다 하죠. 그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호텔에서 또 따로 식사를 하죠. 이후 또 몇 번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쁜 국정원장을 찾은 사람도 이상하고 그럼 만나준 국정원장도 이렇게 한가하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만남들이 계속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하필 처음 언론에 제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20일경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도가 난 중간에 한번 저런 만남이 있었다는 게 그동안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관계를 아무리 추정을 해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만남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이한 관계다, 특수한 관계다, 그 이상의 관계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김수영 교수님, 박지원, 조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알던 사이였죠?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정치를 할 때 국민의당에서도 서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 뒤로도 그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조성은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계 활동을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뒤로도 항상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 이제 7월 21일 날 언론사 제보가 있었고 8월 11일 날 이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그 해당 기사가 이제 인터넷 매체에 나왔는데 사실 국정원장 굉장히 바쁜 자리고 개인적으로 독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어떻게 보면 예. 독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두 사람은 일단 그게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국정원장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만남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시간에 특활비로 과연 그 밥값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비로 지불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될 테고요. 또 공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냐. 공적으로 정치적인 현안을 나눌 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성은 씨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사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를 조성은 씨가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의심을 가져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이제 이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장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내가 공익제보자로
전문가로 지정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김수경이 어떤 공익제보자가 되고 싶어서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감찰부장 전화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면 감찰부장이 그래 대검에서 우리 지정해 줄게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절차를 밟으라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바로 지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넣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제 생각에는 뭐 조성원 씨가 전혀 이거는 프레임 씌우기다. 전혀 자기는 그냥 박지원 원장과 원래 가까운 사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걸 볼 때 그 정도의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만하게끔 지금 조성원 씨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는 두 사람의 그때 그 만남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조성은 박지원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과거 한 SNS에 두 분이 주고받은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네. 엄청난 반가움이라고 하트 3개가 달립니다. 그러자 박지원 원장이 그게 나야 라고 댓글을 달고, 그러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날 수는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는데 관건은 윤태곤 실장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주장대로 이 고발 의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 그 뒤에도 만났다. 박지원 원장 그 뒤에도 만났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은 뭐 이렇게 자주 보는 사이다 원래. 그러니까 꼭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우리 그 전부터 봤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게 아까 박정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스타일들이 좀 다르긴 해요. 뭐 정보원형 국정원장이 있고 정무형 국정원장인데 과거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매일 혼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국정원장이 사람도 좀 만나고 뭐 정보도 수집하고 민심도 청취해야지 그럼 되겠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박지원 원장은 정반대 스타일이죠. 뭐 언론인, 정치인, 박지원 원장 만났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저분 좀 자주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을 뭐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보 청취, 민심 청취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말하자면은 예. 뭐 어떻게 돌아가, 뭐 기자들 만나면 뭐 회사 분위기는 어때? 뭐 우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잘 써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만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둘이서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그 시기를 즈음해서 그리고 조성은 씨가 그간 강조해왔던 게 박지원 원장은 자기의 멘토고 이제 많은 걸 상의하고 이야기도 조언도 듣고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조성은 씨의 이제 주장은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친분도 있고 뭐 이제 법사위 쪽 야당 쪽 사람들하고 친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거를 댈 수도 없는데 안 했다라는 증거를 또 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지원 원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한 건 맞다. 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은 받을 수 있겠죠. 두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만났긴 했는데 사적인 얘기였고 이 고발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 안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SBS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 날짜 발언이 파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핵심일 겁니다. 오늘 SBS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짜와 기간 때문에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9월 2일 보도 날짜죠.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도 날짜는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치자
라고 이진동 씨가 결정한 날짜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 여권에서는 개입이 없었다라는 의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야권에서는 조 씨가 박 원장이 배우라고 인정한 것이다 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과 또 변호사, 법률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우리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SBS 사전 녹화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빠져 있었고 나머지 녹취를 전체적으로 좀 공개한 데서 나왔던 건데요. 글쎄 이게 뭐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횡설수설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조성은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꼬리 잡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밤새도록 굉장히 정치권에 논란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럼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의 이 사건 논란과 관련해서 입구냐라는 많은 의혹들이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보도 날짜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성은 씨가 분명히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박지원 원장께서 무언가 뒤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냐.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는 그럼 뭐 따로 있다라는 뜻이냐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땐 그렇죠. 박지원 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붙여서 뭐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조성은 씨는 막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얘기만 갖고 보면 박지원 원장이나 조성은 씨는 이게 9월 1일 뉴스버스가 그냥 보도한 게 아닌 뉴스버스가 강제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보도한 날짜다. 우리는 다른 날짜를 원했다. 우리는 다른 날짜를 원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붙였던 얘기. 내가 사고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그냥 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은 씨가 본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했던 게 아니라 무언가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뉴스버스를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박지원 원장의 조언 내지는 뭔가가 있었고 근데 뉴스버스는 이 두 사람의 소위 말하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9월 2일 날 보도를 했고 그래서 조성은 씨 입장에선 이게 사고다라고 하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를 치기 위한 거대한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조성은 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원장이나 나나 이진동 기자와 뭐 상의를 해서 날짜가 나간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했다라고 조성은 씨는 해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원장님이라는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원장님은 보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날짜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9월 2일에 보도가 나갔다라고 표현했다면 의혹이 안 생겼을 텐데 왜 말 표현을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는 굉장히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조성은 씨가 최근에 많이 언론 인터뷰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인지 그다음에 본인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그냥 실수로 아니면 말을 그냥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거의 무슨 역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지원 원장을 많이 따랐다면 박지원 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배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본인의 속에 있었던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은 씨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지 그냥 말꼬리 잡기 하지 말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은 이 표현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상의를 했고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마치 따로 있었다라는 속마음이 들통난 거다라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은 결국은 이제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사주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 공방과 관련해서 마치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제 야당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말만 있는 사건에서는 이런 공방이 유의미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며 이 사람이 말의 신뢰성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의 증거들은 재판정에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국정원이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정원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작을 한다거나 또는 있는 사실을 각색하거나 왜곡해서 무분별하게 과장된 허위 보도를 일으키거나 또는 국정원이 사람을 사주해서 현직 검사를 매수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해서 이것을 조성은 씨로부터 제보를 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성은 씨가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서 저런 공작이라든가 모의를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SNS에 저렇게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SNS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 시점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제출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 휴대전화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내용이나 뭐 메신저라든가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취지에 비춰봐서는 이게 박지원 원장이 처음부터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절차대로 이걸 계획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에 대한 반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 표현 관련해서도 조성은 씨가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 국정원장이 개입한 사실 없다,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일관된 맥락이었고 다만 저 한두 줄 표현이 이제 실언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앵커가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논의한 바 없다, 관여한 바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저 한두 줄의 실언을 가지고 만났다, 이것을 상의했다라고 또 몰고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언하고 만약에 물어봤을 때 조성은 씨가 물어봤을 때 박지원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누구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요 정도 조언을 한다고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 되겠느냐 법률적으로. 그런데 야당이 지나치게 이것을 또 공수처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상호 근거 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냥 명확하게 이 사건은 홍준표 예비후보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혼자 개인이 헤쳐나갈 문제이지 당이 이것을 막아주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휴대전화 제출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라디오 조성은 씨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성은 씨 해명 들어보시죠.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그 보도 시점에 대해서는 뭐 왜 하필 이때냐라고 하면 저는 9월 1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뭐 보도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그 어떤 기회도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도 납득이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는 것을 조성은 씨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어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거를 시인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는 뭐냐면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주 한 목요일 저녁경이에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었던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역사와 만나는 순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성은 씨가 2018년 4월 달에 박지원 당시 국회의원이죠. 대해서 정당을 초월하는 역사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그럼 박지원 원장 아니냐라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도 그다음에 조성은 씨도 확인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는 전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보도에는 저와 원장님이 원하던 그리고 제가 배려받은 그런 날짜가 아니었다. 근데 오늘 와서는 원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그냥 말꼬리 잡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언가 마음속에 아닌 머릿속에 박지원 원장이라는 것을 감춰야 되는데 불가피 드러났기 때문에
끝까지라도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추론이 자꾸 진행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명을 한 것 아닌가. 어젯밤엔 실수했다. 오늘 저렇게 해명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 그다음 조성은 씨 예. 이야기를 쭉 봐도 내가 그 김웅 의원한테 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그걸 이제 뉴스버스에 주고 그 뒤로는 김웅 의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바도 없다. 뭐 이게 이제 팩트예요. 조성은 씨의 주장에 따라도 받아서 준 거 그걸 언론에 제보한 건 맞지만 그 뒤에는 모른다인데 조성은 씨가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책임져야 된다. 뭐 검찰이 기자 사찰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자꾸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사안 자체는 지금 공수처 강제조사 그다음 법무부하고 검찰의 감찰 조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웅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남아 있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조성은 씨가 자꾸 이야기하고 그냥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인데 근데 아까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말에 제가 대부분 동의하면서 약간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예. 휴대전화 제출한 건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이제 제보 그렇습니까? 시점에서 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 안 되죠. 그렇고 만약에 제보를 한 이후에 아까 잠깐 뭐 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박 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그 국정원법 위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왜요? 제보한 이후에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아는 선배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그 국정원장이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도 안 되고 조언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국정원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은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조성은 씨의 해명도 들어봤고 또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 윤태곤 실장님의 서로 다른 의견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38층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윤태곤 실장님 의견이 다른 지점이 하나 제가 듣다 보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견해가 달라요. 마치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요런 일이 있었다, 제보를 했다. 내가 제보자가 됐는데 공익신고 뭐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라는 일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상의를 했고 박지원 원장이 조언을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수동적으로 만약에 조성은 씨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접수 기관은 예를 들면 권익위다 또는 그건 검사의 비위 문제니까 감찰과에 가라. 요 정도 조언을 했다면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만했느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저는 그 정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혜 있거든요. 그냥 그건 법률과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닐 것인데 예. 만약에 그에 넘어가서 이제 국정원이 누군가를 개입을 해서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일련의 절차들을 도와주거나 직접적인 공권력을 사용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이 될 것인데 지금 나오는 사실관계는 둘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가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게 범죄에 이를 만한 어떤 부적절한 정치 개입 행위가 있느냐 그런 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다 가정이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위반이 되냐 안 되느냐는 질문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수동적으로 절차를 물어봤을 개연성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정이죠. 이것 또한 추정이죠. 윤태곤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을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까지 탁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수동적이고 여기서부터 능동적이다.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박지원 원장이라면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맞다. 이제 맞는 건데 이게 뭐 다 가정적인 이야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조성은 씨의 그 이후의 행보가 논란인데 이 행보의 논란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것과 맞물려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자,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보자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다이렉트라고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례적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씁니다. 제보자가 검사장급에게 직접 전화 건다. 한동수 검사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감찰 수사를 밀어붙였다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 신고 과정에서 조성은 실장 한 부장에게 전화로 공익신고 의향을 밝혔다. 처음에는 권익위에 신고하라며 주저하다가 휴대전화 제출 조건으로 수락을 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 주장대로라면 제보자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나 공익신고자로 지정해달라라고 하자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엔 휴대전화 제출하면 오케이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바로 이 딜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 번호를 구해서 딜을 했다는 건 이래죠. 권익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감찰부장에게 쳐들어가다시피 했다는 얘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경로로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수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과정이 전 잘 모르니까 늘상 있는 겁니까? 누구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화해서 나 공익신고자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지정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공익신고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지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으로 뭐 나와 그러니까 권익위도 할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이 권익위가 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사기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권익위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 이제 조성은 씨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어떤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고 결정했을 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관행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성은 씨의 설명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 이런 제보된 문건들이 제3의 기관에서 돌아다니기 싫어서 권익위에다가 연락을 안 하고 검찰에 연락을 하고 싶었고 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국 사태 때 이제 뭐 차관이었고 또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 뭐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뭐 감찰이라든가 수사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대표적인 여권, 친여적 어떤 성향을 가진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친한 기자들한테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공익제보를 했으니 나를 좀 공익제보자로 신청할 테니 받아들여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권익위에 얘기를 해라. 원래 이제 절차라는 게 보통 권익위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권익위에다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만 이제 자기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 그럼 대검에서 지정해주대 이런 식의 딜이 존재했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개인이 물론 뭐 정치적 경력이 있다고는 하나 개인이 공익제보 일로 직접 핸드폰으로 감찰부장에게 검사장급의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를 지정해달라고 했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딜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단판을 지어야 내가 대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코치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어서 그게 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수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기자들도 대검 감찰부장 바로 전화 걸어서 만난다 혹은 통화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볼 때도 조금 잘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지원 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조언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왜 유난히 이렇게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만 대검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제가 윤태호 실장님.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을 하겠지만 요건 좀 짚히는 바가 있어요. 뉴스버스에 이진동 발행인이 코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동 발행인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오보인데 공익 제보자로 대검 감찰부에서 됐습니다. 단독이라는 보도를 먼저 뉴스버스에서 하고 그 뒤에 이제 대검에서 또 뭐 문자가 오고 그다음 권익위에서 아니다 우리만 권한이 있지 대검은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오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이진동 발행인이 만약에 이 자기에 대한 제보자를 코치를 했다면은 그건 뭐 부도덕하거나 뭐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충분히 그 제보하고 보도한 이후에는 제보자하고 언론사가 그 협업, 코웍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여기에 간 거는 아마도
이진동 발행인의 어떤 조언과 이런 협조가 있지 않냐 싶고 문제는 좀 공수처 쪽인 것 같긴 해요. 예,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박지원 전 대변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분의 의사도 조성은 씨도 공익신고가 됐으면 좋겠다. 뭐 통상은 그런 절차잖아요. 아니면 개인 제보자가 검찰 수사관이나 하다못해 뭐 검사 누구에게 공익신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보고 절차를 밟아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공익신고자로 지정해달라는데 어떨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 권익위 권한이다. 권익위 한번 의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 통상적인 상식인데, 권익위는 패싱이 되고 아예, 그렇죠? 제보자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검 감찰부장이 콜한 이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되고, 조성은 씨 주장대로라면 내가 법무장관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한테 하면은 논란이 생길까 봐 제꼈다, 패싱했다라는 거잖아요. 조성은 씨가 그동안 뭐 정치 경력 따지면 본인은 뭐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의 경력만 가지고 법무장관하고 직접 통화하고 뭐 국정원장은 원래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감찰부장하고 대검 감찰부장하고 직접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신분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제가 그 권익위에 공익신고하는 해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받는 거는 차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아무도 일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성은 씨의 번호를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그거를 직접 받아갖고 확인을 해주고 저렇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금방 줄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 뭐 핸드폰을 줄 테니까 바로 해주겠다고 해서 며칠 만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획득했다? 이런 것도 어디선가 조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조언이나 아니면 가이드를 해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조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단기간 내에 제보자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고 대검 감찰부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조성은 씨는 손윤성 검사가 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곧 물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가갖고 이 사건의 진상을 다 밝혔다고 하고 모든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아직도 무언가 그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을, 진상을 규명하고자 공익제보자가 된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후에 이거를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얻고 뭐 아직도 이런 식으로 무언가에 더 플레이를 할 것이 남아있는지, 이런 의문도 하나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건 모든 거 제공을 했었어야죠. 마지막, 이진동 발행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최초의 뉴스버스는 조성은 씨가 그 자료를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아서 당에 제공했다고 하면서 보도가 커진 거예요.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가 조성은 씨가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진짜 이 사건의 입구인지 아니면 조성은 씨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진짜 입구인지 저는 아직도 혼돈스럽고 오히려 이쪽이 더 큰 입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박장원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혹과 추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요. 여당은 이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 민주당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해왔던 만큼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당은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해서 수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가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이 부분은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과잉 수사입니다. 야권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후보와 연대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거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현 정권의 사건들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지연시키더니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정치 공작 가담 행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권의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게 묘해요. 어떤 게 묘하냐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은 야당의 대권 주자군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공수처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전 검찰총장은 이런 식의 공수처의 태도에 대해서 대선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공수처장은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구도가 일단 상당히 좀 묘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정권에서 이제 사정기관의 수장을 하다가 보기에 따라 뭐 다르겠습니다만 탄압을 받아서 혹은 현 정권과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이제 그만두고 야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서 지금 어떤 혐의가 뭔가 사실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률가 출신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혐의가 굉장히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의자로 입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정치적인 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윤석열 게이트냐 혹은 박지원 게이트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는 어떤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박지원 게이트다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기려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인데 사실 박지원 뭐 국정원장이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조작하고 이런 공수처 얘기예요 지금은. 예. 네네 그런 것은 아닌 것만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만약에 그렇게 빨리 수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고발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빨리 과연 수사를 할 것인가,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가.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와 속도로 수사할 거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만 가지고도 지금 만약에 피의자로 입건했다면 지금 당연히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당연히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빨리 지금 당장 피의자로 입건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명확한 근거나 혐의 없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면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게 김수영 교수님 주장인데 공수처가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약간 무슨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비슷한 구도 같아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다음 문제다. 공수처의 이런 워딩이 지금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너무 가볍게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입건될 상황은 아니다. 당이 보증서진 않지만 부당한 부분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이 좀 굉장히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제기돼서 논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소냐 불기소 처분이냐인데 그것은 기소를 판단하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피고발인으로 피의자를 입건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돼서 영장이 발부하는 단계에서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고 공수처에서는 그 의심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피의자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법률 용어나 법률의 절차가 조금 일반인들이라고는 좀 그 괴리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적이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빨리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로 불기소 처분해주면 대권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에도 더 좋을 수 있죠. 실체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예비 후보를 빨리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마치 뭔가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조금은 법률 절차는 다르다. 피고발인 신분에서 피의자가 됐다는 거 어느 정도의 정황. 지금 정황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직 검사가 작성했다는 문건과 그 SNS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 윤석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먼저 잠깐만. 그러니까 내사를 할 때 할 수 있죠. 내사를 할 수 있고 참고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범죄 정황이 있으면 입건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입건해서 피의자로 할 때 그럼 정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뭐 나중에 없으면 아닌 거죠. 라는 식의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브리핑이 아니면 말구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니 말고 식이 아닌 말고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공수처의 뭐 실력 이런 이야기가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약간 뭐가 이제 삐걱됐던 거 그리고 이제 뭐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후관예우라는 말이 있어요. 후관예우. 그렇죠. 정관예우 말고 후관예우인데 뭐뭐를 하다가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관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관직에 있다가 민간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전직을 이제 예우를 해준다는 게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간 경험을 쌓고 여기서 이제 보통 공수처라든지 법원, 뭐 법원 조직법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공수처 검사들 뽑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 검사의 사건 배당 받은 분이 뭐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굴지의 로펌인데 여권을 주로 이렇게 변호한 그 로펌 소속으로서 여권 인사들을 변호한 인물이 자 관직을 가졌다. 후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후관이 이 사건을 맡으면은 뭐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은 야권이 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법원 조직법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 이유도 이런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참 공수처도 이번에는 사실 크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다. 라는 공수처의 이 브리핑, 이 발언이 단순히 법리적인 설명이냐 아니면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냐라는 공방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디테일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던 날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별건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관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좌관 PC에다가 이런 걸 검색했다는 거예요. 조국, 미애, 오수. 자, 지금 보세요. 키워드로 입력했던 게 나오죠. 경심도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경심일까요? 어떤 걸까요? 조국, 재수, 미애, 오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 키워드가 과연 이번 고발장 의혹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미애, 오수. 다음 장. 그러자 공수처 해명. 오수는 김오수 총장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부인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돼 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중단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를 이젠 수사하냐. 국민의힘 공수처 스스로 별건 검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공수처가 김웅 의원 보좌관 PC에서 왜 조국, 미애는 어떤 미애일까? 김미애? 강미애? 아니면 혹시 추미애? 오수는 어떤 오수일까? 김오수? 아니면 공수처 설명대로 권오수?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를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얘기일까? 의문이 많은데 박지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키워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미 그 금요일부터 압수수색하면서 저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답변을 안 하다가 공수처가 어제 느닷없이 뭐 도이치모터스의 권모 회장을 의미한다고, 오수라는 거는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지난 4월부터 있었던 이 고발장에 관한 게 소위 말하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와서 당이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이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갑자기 왜 조국이 나오고 갑자기 정경심 교수겠죠? 그다음에 미애, 추미애 전 장관이겠죠?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별건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압수수색의 목적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죄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저 키워드들 있잖아요. 저 미애가 추미애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혹시 다른 미애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미애가 이 고발장 의혹과 연관된 것이 혹시 뭐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애라는 이름이 두 자가 지금 김웅 의원이 연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도대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어제 저렇게 그 권모 회장, 이게 오수라는 거는 도이치모터스의 권모 회장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 공수처는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이 고위공직자 관련한 사건인가요?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이렇게 석연치 않은데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해서 입건했던 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엄청난 4가지 혐의를 씌웠어요. 근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의 PC에서도 아직 그런 흔적을 대검 감찰부에서 찾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핸드폰도 지금 비번 때문에 묶여서 알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손준성 검사를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켜서 저걸 만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죄목을 씌워서 피의자로 갔는지, 이건 이렇게 논리가 허술하게 확 빨리 가고, 이쪽에서는 알 수 없는 미애라는 이름까지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저는 공수처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잘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자 출신의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조국 미애 오수라는 키워드는 야당이 밝혀내서 공개를 한 거고, 해명을 공수처가 바로 못하고 시점이 지난 후에 공수처가 들고 나온 해명이 고위공직자와 무관한 민간기업 회장 이름이다라는 해명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범죄에 어떤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뭐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얻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로 정말 혐의에 관련된 혹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만 해야지, 그 별건 같은 것까지 다 넓게 해버리면 굉장히 그거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침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PC도 어떤 것만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 내용도 뭐뭐에 대한 것만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영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검찰의 누군가가, 그게 뭐 손준성 검사인지 누구인지, 검찰이 혹시 야권 인사에 대해서 고발을 당과 어떻게 연계돼서 사주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그런 검색어 혹은 파일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조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 것인지, 또 이 오수라는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언뜻 떠올리기에는 이제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을 떠올리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게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 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그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이름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궁색한 변명을 좀 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권오수라는 이름이라면 도대체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혹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최강욱 의원을 향한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 경심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앞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고발장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미애는요? 그 설명 한번 드리면요. 조국 미애는 이제 그 4월 3일, 4월 8일자 고발장 내용들의 이름이 다 거론된다라는 것이고. 미애도? 예. 김오수 만약 총장만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권오수 회장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이건 왜 연관성이 있냐면 고발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근데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가 조직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명예훼손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 사건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제 고소 사실 들어가면 권오수 회장이랑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영장 범죄 피의 사실하고 연관성이 명백한 단어예요. 권오수 회장이 맞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수처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면도 논란인데, 여당의 보좌관 출신 검사가 윤석열 수사에 소위 발탁이 됐다라는 대목입니다. 배당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죠. 고발사주 사건 배당받은 김모 검사. 아까 윤태곤 실장이 언급했던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표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민 논문 1저자 등재 혐의 장영표 교수를 변호했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여권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난 4월 공수처 임명 당시에도 정치 편향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던 인물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관예우, 그다음에 뭐 깊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아주 법으로는 안 정해져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볼 때 뭐 이 피의자하고 이 현직 검사 가까우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배당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장치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피의자도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이제 판단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보통 해명이 아니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순서야라는 건데, 공수처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사람한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키워드 이야기도 있지만은 거기서 뭐 제대로 이제 뭐 제출을 못 해가지고 뭐 이랬다라는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공수처가 대단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물론 이게 불법의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음주운전 걸고 왜 쟤는 봐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되게 빨리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도는 빨리 나가 있고, 예컨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1차 경선, 2차 경선 하는 때까지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우리가 뭐 좀 더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해가지고 계속 피의자로 붙잡아 둔다. 몇 달 동안. 그러면은 공수처는 되게 안 좋죠. 공수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그 4월 초에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고발장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4월 달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4월 3일 날 일어난 일이 4월 3일 자 고발장에 어떻게 적히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거니까. 자, 이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논란이 증폭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슈퍼위크에서 또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30%를 넘는 지지를 받아서 이게 알 수 없는 구도가 됐습니다. 묘한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도 있는 장면도 준비가 됐습니다. 슈퍼위크 결과부터 보시죠. 이거 묘해요, 윤태곤 시장님.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겼는데 이낙연 후보도 30%를 넘겼어요. 저희 지난주에 윤태곤 실장께서 이낙연 후보가 의미 있는 결과가 되려면 30% 이상은 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이렇게 하면은 한 54, 55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한 51로 떨어진 게 전체 이제 64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떨어진 거고 이낙연 후보는 좀 오른 건데 그래도 이제 격차는 크죠. 그럼 지금 이제 관심사는 과연 결선까지 갈 수 있느냐. 결선 가면 2명이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위는 밑에 후보들 이걸 이제 내가 다 업어가지고 할 수 있다,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다시 앞서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고발 사주 의혹 이야기가. 추미애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11%, 10% 예. 두 자릿수를 넘기면서 4위, 5위권이었는데 3위, 그것도 3위를 많이 따돌리는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선이 가냐 안 가느냐는 1, 2위의 격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위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즉 2위부터 6위를 합쳤을 때 50%가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추미애 후보가 올라가나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약간 온건 중도 성향인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을 좀 잠식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 다음으로 가면은 자 추석 연휴하고 엮여가지고 최고 격전지인 호남. 호남이면은 이낙연 후보도 자기 이제 근거지니까 총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고발 사주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봐라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여권 내에서 좀 기세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표가 좀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두 주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번 결과에 대한 소감입니다.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께 보소드리고 저의 장점과 과거의 성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1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 대통령 뽑아서 되냐라고 말입니다.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대통령이 성질하면 막말할 수는 있겠다. 근데 쌍욕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되죠. 본선에 들어가서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저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참 쉬울 것이다. 그분 덕에 정치적 비중이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되면서. 쌍욕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도 발끈했습니다. 전용기 대변인이 홍 의원 발언 저급,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냐.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발하고 일벌 100개로 국회의원직 박탈되도록 책임 묻겠다라고 발끈합니다. 고소고발로 응징하기보다 국민적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 들다. 어떤 모욕도 대통령 되기까지 참겠다라고 또 홍 후보가 고소는 고발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대목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촌평을 남깁니다. 쌍욕하는 대통령이냐 막말하는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축복받은 국민입니다. 경선하네 경선했어라고 모두까기 발언이 나온 거죠. 박지원 대변인. 저는 저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뭐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를 저희가 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그동안 그 이재명 후보가 충청 TK 그다음에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서 대의원 내지 권리당원에서는 54~55%의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문제는 어제
64만 명 정도의 1차 선거인단 표가 합산되면서 51%로 전체 비중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저는 당원들과 대의원 사이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한 그 진영 싸움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배종찬 소장이 늘 얘기하는 본선 경쟁력이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였는데, 이 많은 선거인단이 들어오면서 저는 본선 가서 바뀔 텐데 바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선거인단이 들어오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저런 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쌍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비춰질까, 이런 결과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낙연 후보와의 표차가 좀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지금의 추세를 계속 유지해서 본선, 그렇게 가면 진중권 교수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쌍욕, 막말 대통령 싸움 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예상해보건대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시간이 되면 저는 각 후보의 됨됨이들을 국민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진중권 교수가 말했던 이 쌍욕과 막말 프레임에 각 후보 캠프들은 발끈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올데이 라방 토크쇼를 했다고 합니다. 한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개그맨 시험을 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개그맨 뽑는다. 이 거기 나와라. 그래서 돈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서너 배 더 준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이랬는데 10월 유신이라는 바람에 그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그래 보고 이제 차가워 보인다, 까칠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농담도 잘하고 옛날에는 욕도 잘했는데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미담이 많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악마가 있다. 이제 동문들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 고시 공부한다고 안 온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네. 그날 과음을 했어요. 과음을 하고 깨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인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감사합니다. 파트를 불러볼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네, 이번에는 월요일의 뜨거운 코너입니다. 여야의 정치 라이벌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야 맞수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맞수 주제부터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조국은 제압한다. 소득 하위 88%인 전체 2,030만 가구에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뜨거운 논란 두 가지 주제 치열한 토론 해주실 두 분의 정치 라이벌 맞수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시고 나눠볼 첫 번째 토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처음 본다는 조국 아들 같은 원서 수정. 연세대 한 교직원이 아니 조국 장관 아들처럼 원서 경력란까지 종이로 오려 붙여서 바꾸는 건 내 교직원 생활 본 적이 없다.
라고 입장이 나와서 크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 교직원의 놀람과 성토가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 모집 요강 응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응시 완료 누르고선 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아들은 1시 20분쯤 원서 접수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경력란을 비워놔요. 그 상태에서 완료하면 사실은 끝인데 이례적으로 오후 4시 11분 꽉 채운 경력란 종이로 오려 붙인 후 입시 원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게 지원 마감 18분 전이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그래도 뭐 지원 마감 전인데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옹호의 발언과 아니 원서를 한번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끝이지 다시 수정하고 오려 붙이는 게 어딨냐. 그것도 오려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터에 최근 증인으로 나온 연세대 교직원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아들처럼 입학 원서 경력란까지 종이로 오려 붙여 바꾸는 건 본 적이 없다. 놀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소위 특혜 논란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두 분의 의견 묻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먼저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국의 힘이 이렇게 입시에서조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입시만큼은 대한민국 전 부모들이 촌미에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국이라는 그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텅 빈 그 원서를 제출했다가 그 아빠 엄마의 힘으로 꽉 채운 원서가 다시 제출했다는 건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은 일개 보통 우리 그 노름판에서도요 낫장 불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낫장 불입. 예, 한 번 냈으면 이거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낸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공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입시 담당자가 이런 일은 자기가 생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그 경력난이 지금 이제 또 허위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게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퉈질 텐데요. 이 뉴스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옹호했던 그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낙장 불입 60초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저거는 그 이제 대입은 아니고 대학원,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를 하나 이제 사실 규정을 해드리겠고요. 저 전형은 대학원 과정은 아마 이제 미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 그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란에 오려 붙인 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접수한 이후에 또 수정은 또 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입시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 미달됐다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저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장관, 전 장관이나 또 그 이제 모친이 무슨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받게 했다라든지 그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대학원이 미달된 대학원 입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게 전례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력난 준비를 미처 못했던 그 차후가 있었겠죠. 자,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이 취소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정된 원서가 실제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 자, 요 변호의 목적은 업무방해 혐의를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수정된 원서가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면 왜 수정했을까라는 반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수정된 원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텅 비어 있다가 이 경력난 7개가 꽉 차 있습니다. 그 꽉 찬 내용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오죠. 이 원서를 넣고 처음에 1차로 빈 원서를 넣고 다음 원서를 넣을 때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이 정경심이 남편 조국 전 장관과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요? 완료했다. 내가 방금 완료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도 붙이고 스캔도 하고 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남편께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꾸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부부가 같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때는 경력난이 지금 허위라는 게 지금 이미 그 입증이 되고 있고요. 재판에서도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그 사정 업무를 담당한 교수들 이 업무를 충분히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이 원서에 안에 들어간 경력란의 내용들이 예. 지금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수정된 원서가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솔직히 좀 이해가 쉽게 되진 않는데요.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런 측면의 변론 같은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대학원 그 전형은 아마 미달이 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도 미달이 됐으니 그 자격 요건만 갖췄으면 합격을 시켜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예를 들면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 방해가 있고 다른 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불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학사 졸업 자격증이 있는 것인지 주로 이런 기본적인 전형 요소만 실제로 그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데서 판단을 했지 저렇게 뭐 오려 붙였던 경력이 실제로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는 그게 활용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학원 그 입학 사정을 했던 그 교수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것이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게 아들의 입학 취소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조항이다라는 의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부정 입학 관련 입학 취소 학칙 재개정,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자교에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규정 시행 이전 입학 학생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아들의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규칙이 바뀐 겁니다. 자, 연세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은 그렇게 바뀐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김정재 의원과 조승래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고 스펙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딸처럼 아들의 입학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맞서 오늘 치열한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우기면 주냐 논란입니다.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내가 왜 못 받냐 저 사람은 받는데 라는 논의도 나오자 불만도 나오자 이거를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게 우기면 주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김정재 의원님, 민주당의 발언 그리고 정부의 방침 모두 다 조금 넉넉하게 더 주자는 건데 야당에서는 우긴다고 다 주냐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잘못된 것은 지금 88%와 89%, 90%의 차이가 뭡니까? 또다시 우기면 그러면 90에서 92%까지 준다는 겁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야기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기준이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라는 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또 다릅니다. 이 기준도 다르고 굉장히 지금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돈은 많고 돈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은 풍성하고 뭐 집도 있고 차도 많지만 보험료가 적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받고 그다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보험료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지금 못 받게 되는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예측을 한 상태고요.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애초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100%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힘든 저소득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자, 이 고무줄 아니냐, 너무 엉터리다, 뭔가 체계가 없다라는 주장 같아요. 조승래 의원님. 이제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그 보편 지원을 하자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이제 재정당국의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선별하는 것으로 이제 됐고
그러면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해서 이제 88% 된 것인데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기준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고 두 번째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 재산세 9억 이상 납부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붙는 겁니다. 건보료 기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기준이 상해가 되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김정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88%와 89%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논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보편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계급표입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래요 라며 자 성골, 진골, 육두품, 평민, 노비 재난지원금에 10만 원까지 더 받고 미지급되는 게 이제 성골이냐 뭐 이런 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30초씩 두 분께 더 질문 드릴 텐데 논란은 2%를 더 추가 지원하게 되면 필요한 재정이 수천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88% 들었는데 34조 들었습니다. 이 돈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빼고 저희 같은 생활봉급자, 충분히 경제적 피해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돈을 정말 힘든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분한테 두텁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경기도 위축돼 있고 활동이 위축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거는 그 실제로 작년에 지급했을 때도 그게 경기를 또 활성화시키는 상당히 큰 의미를 줬거든요. 골목 상권을 살리고 동네 식당을 살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맞수 마치 전당대회 토론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조승래, 김정재, 조승래 두 분 의원 모시고 치열하게 맞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맞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